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미래 캐피탈의 42층은 도시에 소음이 닿지 않는 고요한 성체였다. 엘리 강. 그녀의 공식적인 이름이자 가면인 그녀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심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회색 빌딩 숲과 그 사이를 흐르는 자동차들의 붉은 강물은 마치 거대한 회로 기판의 데이터 흐름처럼 보였다. 그녀의 눈에는 감흥 대신 냉정한 분석만이 담겨 있었다. 이곳에서 감정은 불필요한 노이즈이자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였다. 그녀는 리스크 관리팀의 최연소 팀장이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나이나 성별을 문제 삼지 않았다. 엘리 강이라는 존재는 숫자와 확률, 그리고 차가운 논리로만 구성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의 책상은 단 하나의 사적인 물건도 없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 쏟아지는 복잡한 금융 데이터만큼이나 읽기 어려웠다. 동료들은 그녀를 유능하지만 얼음장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했고, 그 평가는 정확히 그녀가 의도한 바였다. 그녀의 말에 백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오랫동안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고 동기가 확실한 파트너가 생겼다. 어쩌면 정말로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먼지가 가득한 낡은 공장 안에서 모든 것을 잃은 여자와 진실을 쫓는 남자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맹을 맺었다. 그들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복수의 첫 번째 제물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자리로 돌아온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유령처럼 스치자 화면 위로 복잡한 코드와 그래프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지금 아시아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대규모 파생 상품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있었다. 수조 원이 오가는 거대한 돈의 흐름 속에서 그녀는 가장 미세한 변칙성을 찾아내야 했다. 그것은 마치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포식자의 그림자를 감지하는 것과 같았다. 그녀의 집중력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주변의 모든 것을 지워버렸다. 디데이의 아침은 다른 날과 똑같이 밝았다. 하지만 권지안의 세상에서는 모든 공기의 입자 하나하나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미래 캐피탈 사무실에 도착했다. 아무도 없는 고요한 사무실은 마치 거대한 전쟁을 앞둔 작전실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손가락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명료했다. 오늘 그녀는 10년 동안 준비해온 복수의 첫 번째 화살을 쏘아 올릴 참이었다. 팀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집중을 깨뜨렸다. 신입사원인 김민준이었다. 그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다. 엘리는 잠시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의 보고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찰나의 순간 보고서의 특정 수치에 머물렀다. 김민준이 거의 이틀 밤을 새워 작업한 결과물이었지만 그녀는 단 몇 초 만에 그 안에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다. 그녀의 눈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오류를 스캔하는 정밀 기계와도 같았다. 그녀의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니었다. 그녀의 무기는 바로 데이터와 분석, 그리고 시스템 그 자체였다. 지난 며칠 밤을 새워 그녀는 태양건설의 해외 플랜트 사업에 대한 리스크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보고서였지만 그 안에는 그녀만이 아는 교묘한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합법적인 데이터 소스만을 사용했지만 특정 변수들의 가중치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최악의 시나리오 확률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치까지 끌어올렸다. 그것은 진실과 거짓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누구도 쉽게 반박할 수 없는 걸작이었다. 그녀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붉은 펜으로 오류가 있는 부분을 정확히 원으로 표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공기를 얼릴 만큼 차가웠다. 김민준 씨, 이 가정은 시장의 변동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값을 포함해서 다시 보고하세요. 리스크 관리는 희망이 아니라 최악을 대비하는 일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어떤 질책이나 비난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사실과 논리만이 존재할 뿐이었고, 그래서 더욱 상대방을 압도했다. 그녀는 보고서를 최종 검토했다. 모든 숫자와 문장이 그녀의 의도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되면 미래 캐피탈을 포함한 국내외 투자기관들은 태양건설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품게 될 것이었다. 그것은 거대한 댐에 작은 바늘구멍을 내는 것과 같은 행위였다. 처음에는 미미한 균열이겠지만 곧 걷잡을 수 없는 물결이 되어 댐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보고서를 리스크관리위원회 공용 서버에 업로드했다. 첫 번째, 방아쇠는 당겨졌다. 그가 굳은 얼굴로 자리로 돌아간 후 사무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엘리는 다시 모니터 속의 숫자에 몰입했다. 그녀의 세계는 이처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변수들로 가득 차 있어야 했다. 감정, 관계, 과거와 같은 불확실한 요소들은 그녀가 구축한 이 완벽한 통제의 세계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야 했다. 그것이 그녀가 지난 10년 동안 살아남은 유일한 방식이었다. 권지안이라는 이름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묻어버린 그날 이후로 그녀는 오직 엘리 강으로만 존재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반대편에 위치한 낡은 시사저널 편집국에서는 백시우가 편집장과 치열한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태양건설 국책사업 선정 과정의 검은 그림자라는 제목의 기사 최종본이 놓여 있었다. 편집장은 태양그룹의 막강한 영향력을 두려워했다. 백 국장, 이거 정말 괜찮겠어. 태양에서 광고만 끊는 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잡지사 자체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백시우는 단호했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의 모니터 한 구석에서 조용히 작동하던 내부 보안 시스템. 아이콘이 경고를 의미하는 붉은색으로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나 외부의 무작위적인 스캔 시도와는 다른 패턴이었다. 극도로 정교하고 은밀하게 누군가가 회사의 가장 민감한 데이터가 보관된 중앙 서버의 방화벽을 탐색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눈치채지 못할 미세한 신호였지만 그녀의 감각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과거의 망령이 현재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편집장을 쏘아보며 말했다. 편집장님, 우리가 기자인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걸 쓰려고 기자가 된 것 아닙니까?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기자가 아니라 그냥 광고쟁이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뒤에는 젊은 탐사보도팀 기자들이 긴장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백시우의 신념과 용기를 지지하고 있었다. 결국 편집장은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백시우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기사 전송 버튼을 눌렀다. 두 번째 방아쇠도 당겨졌다. 그녀의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손가락은 여전히 침착하게 키보드 위를 움직였다. 그녀는 공식적인 보안팀에 알리기 전에 먼저 침입의 경로와 목적을 파악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그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본능을 무시할 수 없었다.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사냥개의 피가 끓어오르는 감각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금융분석가의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적을 쫓는 추격자의 것으로 변했다. 오전 10시 정각 미래캐피탈의 리스크관리위원회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엘리 강 팀장의 보고서가 안건이었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그녀가 분석한 비관적인 미래 예측 시나리오들이 그래프와 도표로 펼쳐져 있었다. 위원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태양건설은 지금까지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엘리의 논리에는 어떤 허점도 없었다. 그녀는 모든 질문에 흔들림 없이 기계와 같은 정확성으로 대답했다.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예측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객관적인 확률일 뿐입니다. 그녀는 몇 개의 키를 조합하여 자신만이 아는 백도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켰다. 화면 위로 일반적인 금융 인터페이스가 사라지고 검은 화면에 녹색 텍스트가 흐르는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이것이 그녀의 진짜 영역이었다. 그녀는 침입자의 IP 주소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상대는 매우 노련했다. 여러 개의 가상 서버를 경유하며 자신의 흔적을 교묘하게 지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미세한 패턴이 있었다. 마치 잘 짜인 악보를 연주하는 연주자처럼 그는 자신만의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한 위원의 휴대폰으로 긴급 속보 알림이 울렸다. 시사저널의 단독 보도였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작은 화면으로 쏠렸다. 태양건설의 비자금 의혹과 정관계 로비 스캔들. 그 기사는 엘리 강이 예측했던 정치적 리스크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현실화된 위협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했다. 미래캐피탈은 태양건설에 대한 투자 비중을 즉시 축소하고 보유 주식의 일부를 매도하기로 결정했다. 엘리는 그 리듬을 파고들었다. 상대가 하나의 방화벽을 뚫기 위해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동안 그녀는 그의 다음 동선을 예측하고 미리 그곳에 덫을 놓았다. 그것은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체스 게임과도 같았다. 사무실의 다른 직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업무에 열중하고 있었다. 오직 그녀만이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거대한 기업의 운명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두 개의 삶을 동시에 사는 것 같았다. 지아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주식시장 모니터를 지켜보았다. 거대한 금융시장의 흐름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인간의 심리, 특히 공포심이었다. 미래캐피탈의 매도 주문이 시장에 나오자마자 태양건설의 주가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파란색 하락 화살표가 선명하게 찍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백시우의 기사는 인터넷을 통해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다른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후속 보도를 쏟아냈고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순식간에 태양건설과 관련된 키워드들로 도배되었다. 상대는 분명 아마추어가 아니었다. 국가기관 수준의 해킹 기술과 자원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금융정보가 아니었다. 그들이 접근하려는 서버는 미래캐피탈이 관리하는 수많은 기업들의 인수, 합병 관련 극비 자료와 로비 기록들이 저장된 곳이었다. 그 정보가 유출된다면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대한민국 정재계를 뒤흔들 거대한 스캔들로 번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녀가 복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태양그룹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공포는 전염성이 강했다. 태양건설의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기 시작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이어졌고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빠져나가면서 하락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지아는 마치 교향곡을 지휘하는 지휘자처럼 차가운 눈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보고서라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백시우의 기사라는 바람을 타고 거대한 태풍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어떤 희열도 느끼지 않았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만족감만이 그녀의 가슴을 채울 뿐이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녀의 복수 계획과 이 침입이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녀의 손놀림이 더욱 빨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입자의 시스템에 역으로 침투하기 위한 카운터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상대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화면 위로 수많은 코드라인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불꽃을 튀겼다. 같은 시각 태양그룹 본사 100층에 위치한 회장실. 최진환 회장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자신이 지배하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값비싼 골프 퍼터가 들려 있었고 바닥에는 최고급 카펫으로 만들어진 미니 그린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방금 들어온 긴급 보고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표정 변화도 없이 침착하게 퍼팅 연습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서는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그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몇 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그녀는 마침내 상대방의 방어체계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녀는 추적 프로그램을 심었다. 이제 그들이 어디서 접속하든 그 흔적을 쫓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씨앗을 심은 것이다. 동시에 그녀는 침입 경로를 차단하고 보안 시스템에 생긴 모든 로그 기록을 완벽하게 삭제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보안팀이 뒤늦게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아주 경미한 외부 스캔 시도에 대한 기록뿐일 터였다. 그래서 시사저널의 백시우라는 기레기놈이 기사를 썼고 동시에 미래 캐피탈에서 부정적인 보고서를 냈다는 건가. 최진환이 퍼팅을 멈추지 않은 채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나 당황스러움 대신 상대를 얼어붙게 만드는 냉혹함이 담겨 있었다. 비서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회장님. 두 사건이 거의 동시에 터지면서 주가가... 최진환은 그의 말을 잘랐다. 주가 따위는 상관없어. 어차피 며칠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테니. 내가 궁금한 건 이게 아니야. 그녀는 조용히 백도어 프로그램을 닫고 다시 금융분석가의 화면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은 불과 15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녀의 임에는 땀 한 방울 맺히지 않았고 호흡 또한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과 달리 그녀의 내면은 거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와 같았다. 잊었다고 믿었던 과거의 감각들이 예리한 파편처럼 그녀의 신경을 찔러왔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법, 적의 숨소리를 느끼는 법, 그리고 언제나 한 발 앞서 생각하는 법. 이땐 그랑 그가 친 골프공이 정확히 홀컵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임원들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뱀의 눈빛과도 같았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나 평생 우리 그룹의 약점만 찾아다니던 늙은 기자놈과 국내 최고라는 투자회사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같은 날 같은 회사를 공격했다. 이게 우연으로 보이나
그의 질문에 아무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회장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팀장님,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까의 신입사원 김민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시 다가와 물었다. 그는 그녀의 책상 위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엘리는 순간 가면이 벗겨질 뻔한 자신을 느끼고 빠르게 표정을 갈무했다. 그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했다. 아니요, 잠시 집중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커피는 고맙지만 다음부터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계처럼 차가웠다. 최진아는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가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강 실장, 내 방으로. 잠시 후 검은 양복을 입은 그림자 같은 남자가 소리 없이 들어왔다. 그는 태양그룹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이자 최진안의 충실한 사냥개인 강민혁 실장이었다. 최진안은 그에게 짧고 명료하게 명령했다. 백시우라는 놈, 뒷조사를 해. 그놈의 모든 걸 알아내. 그리고 미래 캐피탈, 그 보고서를 쓴 놈이 누군지도 찾아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누가 감히 내 정원에 돌을 던졌는지 알아내란 말이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작전이었다. 만약 작은 실수라도 생긴다면 그들은 최진안이라는 거대한 포식자의 표적이 되어 순식간에 제거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젖어 있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결의와 뜨거운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최진아는 완벽한 통제를 추구하는 인간이에요. 그의 세계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어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던져주면 그는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그 균열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듯한 섬뜩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단순한 주가 하락이나 기업 이미지 실추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분노한 것은 누군가가 자신의 완벽한 통제에 도전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감히 균열을 내려는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다. 강민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는 다시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최진아는 다시 창가로 다가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복수심에 불타는 작은 벌레들을 찾아내 짓밟아 버리려는 포식자의 잔인한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이런 사소한 친절과 관심은 그녀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세운 벽에 균열을 만들고 그 틈으로 과거의 망령이 스며들게 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다시 숫자와 그래프의 세계로 도피했다. 그것만이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오늘 일어난 해킹 사건은 그녀의 고요한 세계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었고 수면 아래에서는 그녀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그날 밤 지아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백시우와 보안 메신저를 통해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백시우의 메시지는 간단했다. 1단계 성공. 하지만 적의 방역이 시작될 거요. 조심하시오. 지아는 그 메시지를 보고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방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움직여야 우리가 그들의 꼬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계획은 이제 2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최진안이 그들을 찾아내기 위해 움직이는 바로 그 순간이 그들을 최진안의 심장부로 이끌어줄 기회가 될 것이었다. 첫 번째 전투는 끝났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업무 시간이 끝나고
화려한 야경이 유리창을 가득 메울 때까지 그녀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는 그녀의 키보드 소리와 서버의 낮은 소음만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낮에 심어둔 추적 프로그램이 보낸 첫 번째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었다. 침입자의 출처는 예상대로 여러 국가를 경유하여 위장되어 있었지만 최종적인 신호가 발신된 곳은 서울의 한복판. 태양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인 IT 보안 업체의 서버였다. 빙고, 최진한 회장의 분노는 뜨겁게 폭발하는 화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얼려버리고 파괴하는 빙하였다. 그의 명령이 떨어진 지 몇 시간 만에 강민혁 실장이 이끄는 태양그룹의 그림자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직 특수부대원과 국가정보원 출신들로 구성된 이 팀은 법과 윤리의 경계선 위에서 최진한 회장의 모든 사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는 비밀 조직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늙은 하이에나 백시우 기자였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들은 스스로 꼬리를 드러낸 셈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경고이기도 했다. 적이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녀는 창밖의 태양그룹 본사 건물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밤을 밝히는 수많은 불빛들 중에서도 유독 거만하고 위압적인 빛을 뿜어내는 건물이었다. 저곳에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괴물, 최진한 회장이 살고 있었다. 10년 동안 그녀는 저 건물을 무너뜨릴 날만을 기다려왔다. 그들은 백시우의 모든 것을 파고들었다. 그의 집과 사무실 주변에는 24시간 감시조가 배치되었고 그의 차량에는 위치 추적 장치가 몰래 부착되었다. 그의 통화 내역과 인터넷 사용 기록은 이미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와 있었다. 하지만 백시우는 수십 년간 권력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쳐온 베테랑이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포위망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감지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보이지 않는 적을 교란시키기 위한 미세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완벽하게 조율된 기계의 부품 소리 같기도 했고 동시에 다가올 폭풍 전에 고요함을 깨는 유일한 소음처럼 들리기도 했다. 엘리 강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권지안의 심장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심이 아닌 다른 감정으로 뛰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싸움의 긴장감이었다. 오늘 밤 그녀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사냥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오후 백시우는 취재를 핑계로 남대문 시장의 복잡한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는 좁은 골목길을 여러 번 꺾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상가 건물로 들어간 뒤 비상계단을 통해 반대편 출구로 빠져나왔다. 잠시 후 그를 황급히 뒤쫓던 검은 양복의 사내 두 명이 당황한 얼굴로 골목에 나타났다. 백시우는 길 건너편에 낡은 찻집 2층 창가에 앉아 그들의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예감은 확신이 되었다.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안전보다 자신과 접촉했던 권지안의 안전이 더 걱정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강 다리를 건너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사랑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한때 그녀에게도 저런 삶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궤도와 같았다. 그녀의 아파트 역시 그녀의 사무실처럼 최소한의 물건들로만 채워져 있었다. 그곳에는 생활의 흔적이나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잠시 머물다 떠날 임시 거처와도 같았다. 한편
엘리 강에 대한 조사는 난관에 부딪혔다. 그녀의 이력서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미국 동부의 명문대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에서 경력을 쌓은 뒤 미래 캐피탈에 스카우트되었다. 가족 관계는 깨끗했고 교우 관계나 사생활에 대한 어떤 기록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이 세상에 갑자기 나타난 유령과도 같았다. 강민혁은 보고를 받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너무 깨끗한 건 뭔가 더러운 걸 덮고 있다는 뜻이지. 직접 확인해봐. 샤워를 마친 그녀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거실 벽에 걸린 거대한 도시 지도 앞에 섰다. 지도 위에는 수많은 점과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것은 태양그룹의 사업체, 자금 흐름, 그리고 최진한 회장의 인맥을 분석한 그녀만의 전쟁 지도였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엘리강으로 살면서 밤마다 권지안이 되어 이 지도 앞에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단 하나의 오차도 없는 복수를 실행하기 위해. 며칠 후 미래 캐피탈에는 갑작스러운 내부 보안 시스템 점검 공지가 내려왔다. 강민혁이 심어놓은 전문가들이 IT 보안팀으로 위장하여 모든 직원들의 컴퓨터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단 한 사람, 엘리 강의 컴퓨터였다. 지아는 그들이 자신의 자리로 다가오는 순간 이것이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그녀의 손은 침착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해 모든 중요한 자료들을 여러 겹이 암호화된 가상 드라이브에 숨겨둔 상태였다. 오늘의 사건은 그녀의 계획에 없던 변수였다. 그러나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다. 적이 먼저 움직였다는 것은 그들 역시 무언가에 쫓기고 있거나 혹은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필사적이라는 증거였다. 그녀는 지도 위에 새로운 핀 하나를 꽂았다. 바로 오늘 침입의 근원지였던 태양그룹의 IT 자회사 위치였다. 그 작은 점 하나가 전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명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점검을 나온 직원이 그녀의 컴퓨터에 외부 저장 장치를 연결하는 순간 지아는 미리 설치해둔 역추적 프로그램을 가동시켰다. 그녀는 그의 어깨 너머로 그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동시에 자신의 화면 아래 작은 콘솔 창을 통해 그들의 시스템에 침투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외과 의사가 자신의 몸을 수술하는 것과 같은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파일을 스캔하는 동안 반대로 그들의 시스템에서 태양건설 보안팀이라는 표식을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꼬리를 너무 길게 늘어뜨렸다. 사이버 공격이 있었던 그날 이후 엘리 강의 세계는 미세하게 뒤틀려 있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그녀는 여전히 가장 먼저 출근했고 가장 늦게 퇴근했으며 그녀의 분석 보고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다. 하지만 그녀의 감각은 보이지 않는 위협을 향해 곤두선 동물의 것처럼 예민해져 있었다. 복도를 스쳐 지나가는 낯선 직원의 시선,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리는 무의미한 대화, 심지어는 도시의 배경 소음 속에서도 그녀는 어떤 의도와 패턴을 읽어내려 애썼다. 점검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지안의 컴퓨터에서는 어떤 의심스러운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안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적이 자신의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사실은 분명한 경고였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처음으로 버그 탐지기를 가동했다. 예상대로였다. 그녀의 집 안에서는 3개의 도청 장치가 발견되었다.
하나는 거실의 램프 밑에, 다른 하나는 침실의 화재 경보기 안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녀의 노트북 전원 어댑터 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마치 두 개의 현실을 걷는 것 같았다. 하나는 숫자와 데이터로 이루어진 명확한 현실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억과 의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적들의 그림자로 가득한 현실이었다. 10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후자의 문이 이제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그 틈으로 서늘한 외풍이 불어와 그녀의 완벽하게 통제된 삶을 흔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설치한 추적 프로그램이 보내오는 데이터를 매일 밤 분석했지만 적들은 그날 이후로 깊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 그것이 더 큰 불안을 자아냈다. 그녀는 분노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웃었다. 그들은 엘리 강을 얕보고 있었다. 평범한 금융 분석가라고 생각하고 어설픈 방법으로 접근한 것이다. 그녀는 도청 장치를 제거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날부터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동료와 통화하며 회사의 불평을 늘어놓았고, 인터넷으로는 명품 쇼핑몰을 검색하며 시간을 보냈다. 철저하게 복수심에 불타는 권지안이 아닌, 능력은 있지만 사생활은 따분한 커리어 우먼 엘리 강을 연기했다. 그녀는 적이 방심하는 순간을 기다렸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저녁이었다. 굵은 빗줄기가 미래 캐피탈의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다. 도시의 불빛은 빗물에 번져 흐릿한 수채화처럼 보였다. 엘리는 마지막으로 업무를 정리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텅 빈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와 다른 길을 택했다. 본능적인 경계심 때문이었다. 그녀는 인적이 드문 뒷골목을 통해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그것은 수년간 그녀의 몸에 밴 습관이었다. 최진한 회장은 강민혁의 보고를 받으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고작 그게 다야 늙은 여우 한 마리 제대로 잡지 못하고 젊은 계집애한테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건가. 그의 질책에 강민혁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두 사람 모두 생각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치밀합니다. 특히 엘리 강이라는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진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인내심이 강한 포식자였다. 사냥감이 굴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굴에 불을 지피면 되는 것이었다. 짙은 회색 코트에 깃을 세우고 검은 우산을 쓴 그녀의 모습은 어두운 골목의 풍경 속으로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벽돌 담벼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과 넌사인이 만들어내는 붉고 푸른 그림자들 사이로 그녀는 소리 없이 움직였다. 바로 그때 그녀의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시만요. 그 목소리는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어떤 끈질긴 무게감을 담고 있었다. 엘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시하고 군중 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더 이상 간접적인 방식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더 분명하고 잔인한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백시우의 아지트인 버려진 인쇄 공장에 괴한들이 침입했다. 그들은 그의 자료들을 훔치거나 그를 해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공장의 모든 것을 부수고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아끼던 지난 10년간의 취재 수첩들이 쌓여있던 책상 위에 피 묻은 비둘기 사체 하나를 칼로 꽂아 놓았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더 이상 나아가면 다음은 너의 심장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몇 걸음 더 다가와 다시 말을 걸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바로 등 뒤에서였다. 엘리 강 팀장님,
맞으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비에 젖은 듯한 희미한 쇳소리가 섞여 있었다. 엘리는 마침내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보았다. 남자는 중년의 나이로 보였고 낡은 트렌치코트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집요함이 동시에 새겨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저기를 담고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찾아 헤맨 무언가를 마침내 발견한 자의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백시우는 다음 날 아침 처참하게 파괴된 자신의 아지트를 보며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더욱 깊어진 분노와 결의가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젊은 팀원들이 다치지 않은 것에 안도하며 그들에게 잠시 모든 취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제 이 싸움은 언론의 자유를 넘어선 생존을 건 전쟁이 되어버렸다. 그는 지안에게 비상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즉시 만나야 했다. 적의 칼날이 이제 그들의 턱 밑까지 다가온 상황이었다. 엘리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숨긴 채 차갑게 물었다. 누구시죠? 저를 아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골목의 공기보다도 더 차가웠다. 그녀는 남자가 조금이라도 위협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 즉시 그를 제압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이미 코트 주머니 안에서 단단한 호신용 무기를 굳게 쥐고 있었다. 남자는 그녀의 경계심을 읽었다는 듯이 작은 쓴웃음을 지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는 품 안에서 낡고 빛바랜 기자증을 꺼내 보였다. 백시우, 시사저널 탐사보도팀. 그들은 인파로 붐비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스치듯 만났다. 가장 안전한 장소는 역설적으로 가장 많은 눈들이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나란히 걸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연인처럼 보이도록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다. 백시우가 아지트의 일을 설명하자 지안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 역시 자신의 집에서 발견된 도청 장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최진환이라는 괴물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강력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공포가 희미하게 그들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엘리의 뇌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백시우,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과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 권력형 비리 사건들의 진실을 파헤친 전설적인 기자였다.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한 번 문 사건은 절대 놓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런 그가 왜 자신을 찾아온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에 수만 가지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다. 태양그룹과 관련된 일일까? 아니면 최근의 해킹 사건? 하지만 백시우의 다음 말은 그녀의 모든 예상을 산산조각 냈다. 엘리 강이라는 이름. 참 잘 어울리는군요. 차갑고 날카롭고 빈틈이 없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빗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가면 너머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보는 듯. 됐다. 하지만 저는 다른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훨씬 더 따뜻하고 훨씬 더 아픈 이름이죠. 그는 젖은 입술을 달싹였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주문처럼 골목의 공기를 갈랐다. 오랜만입니다. 권지한 양.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백시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결연해 보였다. 두려운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저는 10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 밤에 이미 죽었던 목숨입니다. 지금의 제 삶은 오직 복수를 위한 덤일 뿐이에요.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백시우는 그녀의 눈에서 10년 전 불의에 맞서 싸우다 장렬하게 죽어간 그녀의 아버지를 보았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빗소리도, 바람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던 도시의 소음도 모두 사라졌다. 엘리, 아니 권지안의 세계는 오직 그 이름 3글자만으로 가득 찼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스스로의 기억 속에서조차 화석처럼 굳혀버렸던 이름.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잃어버린 모든 것이었다. 그녀의 가족, 그녀의 웃음, 그녀의 과거, 그리고 그녀의 진짜 인생. 백시우라는 남자가 그 무덤을 파헤쳐버린 것이다. 그들의 짧은 만남은 그렇게 끝났다. 그들은 후퇴하는 대신 더 빠르고 과감하게 전진하기로 결심했다. 최진안이 그들을 옥죄어 올수록 그들은 더욱 깊숙이 그의 심장부를 파고들어야 했다. 그들은 다음 계획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그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대담한 계획이었다. 최진안의 가장 내밀한 비밀, 그의 검은 돈이 숨겨져 있는 바로 그곳을 직접 타격하는 것이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포식자의 분노는 사냥감의 도끼를 깨웠을 뿐이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 위로 처음으로 균열이 생겨났다. 동공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렸고 숨을 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호흡이 멎었다. 그녀가 수년에 걸쳐 쌓아 올린 철벽 같은 방어 체계가 단 한 사람의 목소리, 단 하나의 이름 때문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부정해야 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소리쳐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혀가 굳어버린 것 같았다. 폭풍은 가장 고요한 지점에서 시작된다. 권지안과 백시우의 마지막 방역은 바로 그 폭풍의 눈과도 같았다. 최진안의 감시망이 촘촘하게 조여올수록 그들은 오히려 적의 심장부, 가장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중심으로 파고들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목표는 태양그룹 본사 빌딩 최상층 펜트하우스 아래 비밀리에 운영되는 최진안 회장의 개인 데이터 금고였다. 그곳에는 지난 20년간 그가 축적한 모든 비자금 내역과 정관계 로비 장부, 그리고 수많은 범죄의 증거들이 잠들어 있었다. 백시우는 그녀의 침묵이 그 어떤 대답보다 더 확실한 긍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비에 젖은 서류 봉투를 품에서 꺼내들었다. 찾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공식적으로 권지안 양은 그날 밤 화재 현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망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연민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봉투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녀의 사진이었다. 작전 실행 전날 밤, 지안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조력자 오정수 차장에게 연락했다.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비상 호출 번호를 눌렀다. 이제는 국정원 해외 파트의 고위 간부가 된 그는 지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계획을 듣고 격렬하게 반대했다. 미친 짓이야, 지안아. 그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곳 중 하나다. 네가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사진 속의 소녀는 권지안이었다. 그녀가 잊고 싶었던, 하지만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던 그녀의 진짜 얼굴이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억눌려 있던 기억의 댐이 터져버렸다. 매캐한 연기 냄새, 비명소리,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타오르던 불길, 그리고 그녀를 밀치며
마지막으로 속삭였던 아버지의 목소리. 지아나, 살아남아야 한다. 반드시. 그날의 고통과 공포가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그녀를 덮쳐왔다. 그녀는 비틀거렸다. 우산을 든 손에 힘이 풀리면서 빗물이 그녀의 얼굴 위로 그대로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지안의 결심은 확고했다. 차장님, 저는 이미 10년 전에 죽었습니다. 지금부터의 시간은 제가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강철 같은 의지에 오정수는 결국 침묵했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지안의 보안 메일함에는 태양그룹 본사 빌딩의 최신 보안 설계도와 경비 교대 시간표, 그리고 단 3분간 CCTV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백도어 코드가 담긴 파일이 도착해 있었다. 어떻게 저를...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더 이상 차가운 엘리 강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17살 소녀 권지안의 목소리였다. 백시우는 조용히 사진을 다시 집어넣었다. 당신 아버지, 권상현 검사님은 제 오랜 취재원이자 존경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죽기 직전까지 태양그룹의 비자금 파일을 추적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제게 알려주셨죠. 그가 단순한 화재 사고로 죽었다는 경찰의 발표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전 당일 저녁 8시, 백시우는 약속대로 움직였다. 그는 태양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태양화학의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탐사 기사를 터뜨렸다. 이것은 그들의 주력 공격은 아니었다. 최진안의 시선과 그의 그림자팀의 역량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교란 작전, 즉 연막탄이었다. 예상대로 태양그룹의 법무팀과 홍보팀은 즉각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강민혁 실장 역시 인력의 일부를 그쪽으로 파견해야만 했다. 아주 작은 틈이 만들어졌다. 그는 수년간 혼자서 그 사건을 파헤쳤다고 했다. 그러던 중 그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들의 치아 기록에서 아주 미세한 불일치를 발견했다. 공식적으로 권지안의 시신으로 발표된 것은 사실 다른 사람이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죽음을 위장하고 그녀를 빼돌린 것이었다. 그것은 거대한 권력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그 작은 실마리 하나를 붙잡고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사라진 모든 신원불명의 여성들을 추적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몇 년 전 혜성처럼 나타난 미래 캐피탈의 엘리 강이라는 인물에게서 권지안의 흔적을 발견했다. 8시 15분, 지안은 엘리 강의 모습으로 태양그룹 본사 빌딩 로비에 나타났다. 미래 캐피탈과의 긴급 투자 관련 미팅이라는 완벽한 위장 신분과 사전 약속이 잡혀 있었다. 그녀는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방문증을 발급받아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약속된 층이 아닌 데이터 금고가 위치한 층의 바로 아래층에서 내렸다. 그리고 오정수가 알려준 비상계단을 통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당신은 모든 과거를 지웠지만 몇 가지는 지울 수 없었겠죠. 아주 사소한 습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예를 들면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서도 컴퓨터 마우스는 오른손으로 잡는 버릇. 권 검사님이 살아계실 때 딸의 그런 독특한 습관에 대해 자랑처럼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죠. 백시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녀의 거짓된 삶은 사실 이렇게나 사소한 틈새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물리적인 붕괴가 아니었다. 그녀의 영혼이, 그녀가 지켜온 모든 것이 안쪽에서부터 완전히 허물어지는 감각이었다. CCTV에 사각지대를 따라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은 한 마리의 검은 고양이처럼 민첩하고 조용했다. 마침내 그녀는 육중한 강철문으로 막힌 서버실 입구에 도착했다. 그녀는 오정수가 보내준 백도어 코드를 소형 단말기에 입력했다. 3분. 그녀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180초였다. 복잡한 전자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짧은 소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서버실 내부는 수많은 서버들의 소음과 서늘한 냉기로 가득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가장 안쪽에 위치한 다른 서버들과는 완전히 분리된 검은색 렉 서버로 다가갔다. 최진안의 판도라 상자였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그녀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그녀 스스로도 구분할 수 없었다. 10년 동안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 살아왔다. 감정은 사치였고 과거는 족쇄였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를 엘리강이라는 감옥 안에 가두었다. 하지만 이제 백시우라는 남자가 나타나 그 감옥의 문을 부수고 그녀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것이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햇빛에 눈이 먼 죄수처럼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소형 USB 장치를 꺼내 서버에 연결했다. 장치에 푸른불이 들어오며 수십 년간 쌓인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미친 속도로 복사되기 시작했다. 1분 30초가 지났을 때 데이터 복사는 80%를 넘어섰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서버실의 모든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그리고 닫혀있던 강철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다시 잠겼다. 함정이었다. 스피커를 통해 지독하게 차갑고 조롱기 가득한 최진안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쥐새끼가 드디어 덫에 걸렸군. 감히 내 금괴 손을 대. 백시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그녀가 자신의 무너짐을 감당할 시간을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적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는 지난 10년 동안 그녀가 처음으로 만난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아봐준 유일한 아군일지도 몰랐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빗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얼음 같은 분석가의 얼굴이 아니었다. 깊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고독이 뒤섞인 인간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엇을 원하시죠? 강민혁과 그의 그림자 팀원들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이미 서버실 안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은 최진안의 손바닥 위였다. 백시우의 기사는 그에게 작은 소란에 불과했고 그는 지안의 움직임을 이미 예측하고 그녀를 이곳으로 유인한 것이었다. 강민혁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엘리강, 아니 10년 전에 죽었던 권지안이라고 불러줘야 하나 이제 모든 게임은 끝났다. 그의 눈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가득했다. 백시우는 낡은 트렌치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휴대폰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내가 원하는 건 진실입니다. 권 검사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그리고 태양그룹이 감추고 있는 추악한 진실. 당신 혼자서 그 거대한 괴물을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할지도 모르죠. 그의 제안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명의 외로운 추격자가 공동의 적을 향해 함께 싸우자는 동맹의 약속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는 말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으면 좋겠군요.
적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최진안의 목소리가 다시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다. 내 아비처럼 멍청한 년. 내년이 여기서 조용히 사라지면 세상은 아무도 네 존재를 기억하지 못할 거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이곳에서 그녀가 죽는다면 모든 것은 다시 어둠 속에 묻힐 터였다. 하지만 지아는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CCTV 카메라를, 그 너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최진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게임이 끝났다고요? 아니요. 이제 막 시작됐는데요. 그 말을 남기고 백시우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골목에는 다시 권지안 혼자 남았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대포폰의 차가운 감촉과 함께 권지안이라는 그녀의 진짜 이름의 무게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 불렸다는 안도감의 눈물이기도 했다. 엘리 강이라는 거짓된 삶은 이제 끝났다. 지금부터는 권지안으로서의 싸움이 시작될 터였다. 빗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처절하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서버실 안에 있던 강민혁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긴급 재난 문자 수준의 경고음과 함께 모든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로부터 속보 알림이 쏟아져 들어왔다. 속보: 태양그룹 최진안 회장 수조 원대 비자금 장부 전체 공개. 그 순간 최진안이 보고 있던 펜트하우스의 모니터 화면 역시 수십 개의 언론사 사이트로 도배되었다. 자신이 평생 동안 쌓아 올린 범죄의 증거들이 실시간으로 온 세상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백시우가 사라진 빗속의 골목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권지아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 빗줄기는 가늘어졌고 도시의 소음이 다시 그녀의 귓가에 희미하게 들려왔다. 엘리 강으로 살았던 지난 10년의 시간이 마치 하룻밤의 긴 꿈처럼 느껴졌다. 이제 꿈에서 깨어난 그녀의 앞에는 차갑고 잔인한 현실만이 남아있었다. 손에 든 낡은 휴대폰은 그녀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표와도 같았다. 지안이 서버에 꽂은 장치는 단순한 데이터 복사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데이터 복사와 동시에 미리 설정된 수백 개의 서버로 모든 자료를 실시간 전송하는 일종의 데이터 폭탄이었다. 그녀는 최진안이 덫을 파놓을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덫을 역으로 이용한 것이다. 그녀가 잡히는 순간 폭탄의 스위치가 켜지도록 설계해 놓은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폭풍의 눈이었다. 가장 위험한 중심에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 회심의 일격. 그 후 이틀 동안 그녀는 출근하지 않았다. 급성 몸살이라는 간단한 메시지만을 회사에 남긴 채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에 스스로를 가뒀다. 엘리 강이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은 이제 권지안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반영하듯 어지러워져 있었다. 마시지 않은 커피잔, 일담한 서류들, 그리고 켜진 채 방치된 노트북 화면이 그녀의 내면 풍경을 대변했다. 그녀는 잠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10년 전 그날 밤의 악몽이 선명한 색채로 되살아나 그녀를 괴롭혔다. 이 미친년이. 스피커 너머로 최진안의 이성을 잃은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장 전연을 잡아 산 채로 잡아 죽여버려. 강민혁과 팀원들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지아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그녀는 재킷 안쪽에서 작은 원반형 장치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강력한 EMP 충격파가 터져 나오며 서버실의 모든 전자기기와 조명을 순식간에 마비시켰다. 백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지안 양, 어쩌면 우리가 너무 성급했는지도 모르겠어. 이건 당신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싸움이야. 잠시 멈추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게.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걱정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안은 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멈춘다고요.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게 끝입니다. 아저씨의 진실도 저의 복수도, 그리고 우리는 평생 저들의 그림자 아래서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할 겁니다. 완벽한 어둠 속에서. 지안은 더 이상 엘리강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오정수에게 훈련받은 인간 병기 권지안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소리와 공기의 흐름만으로 적들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첫 번째 남자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그의 몸을 방패 삼아 두 번째 남자를 향해 밀쳤다. 어둠 속에서 고통스러운 비명과 둔탁한 타격음이 울려 퍼졌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다. 오직 생존과 제압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기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싸워야 했다. 자신의 이름과 과거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어떻게 지난 10년간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의 복수는 언제나 고독한 암살자의 계획과도 같았다. 신뢰는 약점이었고 동료는 위험 요소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백시우라는 변수가 나타났다. 그는 그녀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적과 같은 적을 쫓고 있었다. 그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그 역시 제거해야 할 또 다른 리스크일 뿐일까? 마지막으로 그녀는 강민혁과 마주섰다.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의 눈빛은 서로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강민혁이 주먹을 날리는 순간 그녀는 몸을 낮춰 그의 공격을 피하고 동시에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순간 그녀는 그의 목에 강력한 충격을 가해 잠시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모든 것은 불과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났다. 그녀는 비상전력이 복구되기 전에 오정수가 알려준 환풍구를 통해 어둠 속으로 유령처럼 사라졌다. 이틀 밤낮으로 이어진 고민 끝에 그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낡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배터리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단 한 번의 통화 기회밖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단 2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기 저편에서 비에 젖은 듯한 백시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그녀가 전화할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했다. 빌딩 밖으로 빠져나온 지안은 이미 거리를 가득 메운 경찰차와 방송국 차량들의 사이렌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인파 속으로 자신의 몸을 숨긴 채 거대한 태양그룹의 빌딩을 돌아보았다. 한때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거대한 바벨탑. 이제 그 탑은 자신이 쏘아 올린 진실이라는 폭탄에 맞아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슬픔과 분노, 그리고 마침내 이뤄낸 복수의 눈물이었다. 폭풍은 지나갔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만남은 다음 날 저녁 서울 외곽의 버려진 인쇄 공장에서 이루어졌다.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었다. 이곳은 백시우가 지난 수년간
태양그룹과 관련된 자료들을 숨겨두고 비밀리에 취재원들을 만나온 그만의 아지트였다. 공장 내부는 먼지와 잉크 냄새, 그리고 낡은 종이 냄새로 가득했다. 벽면에는 태양그룹과 관련된 인물 관계도와 사건 일지, 그리고 수많은 기사 스크랩들이 거미줄처럼 어지럽게 붙어 있었다. 이곳은 진실을 향한 한 남자의 집요한 투쟁의 역사가 담긴 공간이었다. 권지한이 터뜨린 진실의 폭탄은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은 태양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대서특필했다. 최진한 회장의 비밀 장부는 단순한 비자금 내역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을 움직여 온 검은 권력의 역사를 담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수십 명의 현역 정치인, 전직 고위 관료, 법조계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었고, 그들이 태양그룹으로부터 받은 뇌물의 액수와 그 대가로 저지른 추악한 거래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아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나타났다. 그녀는 엘리 강이 세련된 오피스룩 대신 활동하기 편한 검은색 옷차림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10년 전 소녀의 흔들림이 남아있지 않았다. 다시 차갑고 날카로운 분석가의 얼굴로, 아니, 그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사냥꾼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백시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첫 마디를 꺼냈다. 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당신의 목적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목표가 같다는 사실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연일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고 특별검사팀이 꾸려졌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사상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고 그룹은 사실상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최진한 회장은 그의 성체와도 같았던 펜트하우스에서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헬리콥터 카메라에 잡힌 그의 마지막 모습은 오만했던 과거의 포식자가 아닌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한 늙은 노인의 모습이었다. 그의 충실한 사냥개였던 강민혁 실장과 그림자팀 역시 모두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백시우는 그녀의 말에 희미하게 웃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신뢰는 어차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종류의 감정이 아니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보와 전략, 그리고 공동의 적에 대한 증오뿐입니다. 그는 낡은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파일철들을 가리켰다. 이것들이 내가 10년 동안 모은 것들입니다. 태양그룹과 최진한 회장에 대한 모든 것.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죠. 내부에서 문을 열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당신처럼 말입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권지아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작은 해안가 마을의 낡은 모텔방에서 TV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정의는 비록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희열 대신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공허함과 깊은 피로감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엘리 강이라는 이름으로 발급된 모든 신분증과 서류를 가위로 잘라 변기에 버렸다. 그리고 백시우와 연락하던 마지막 비상폰을 망치로 부숴 바다에 던져버렸다. 이제 엘리 강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이 시작되었다. 지아는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10년 전 그날 밤의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묘사했다. 아버지 권상현 검사가 태양그룹의 비자금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를 손에 넣었고 그것을 세상에 공개하기 직전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눈치챈 최진한 회장이 전문 킬러들을 보내 일가족을 모두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질렀다는 사실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태양게이트의 광풍이 조금씩 잦아들고 사람들은 다시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최진환 회장을 비롯한 수많은 부패 권력자들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포함한 중형을 선고받았다. 백시우 기자는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담은 책을 출간했고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이 되었지만 결코 교만해지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진실을 파헤치는 일을 계속했다. 그는 가끔씩 폭풍처럼 나타났다가 연기처럼 사라진 그녀를 생각했다. 그녀가 어디에선가 자신만의 삶을 되찾았기를 조용히 기도할 뿐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듣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아버지는 저를 다락방 비밀 공간에 숨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그 장부는 그날 불길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끝내 희미하게 떨렸다. 백시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이미 많은 부분을 추측하고 있었지만 생존자의 입을 통해 듣는 진실의 무게는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지아는 남해의 작은 섬에 있는 한적한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검은색 옷을 입지 않았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엘리 강의 차가운 냉소나 권지안의 깊은 고통을 찾아볼 수 없었다. 평범한 27살의 여자처럼 그녀는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조용히 웃었다. 복수심이라는 뜨거운 불꽃이 꺼진 그녀의 내면에는 이제 서서히 새로운 삶에 대한 작은 온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지안이 어떻게 살아남아 엘리 강이 되었는지 물었다. 지안은 잠시 망설였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비상 탈출구이자 가장 깊은 비밀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오정수 차장님, 당시 국정원 소속이셨고 저희 아버지와는 막역한 사이셨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오정수는 권상현 검사로부터 위험 신호를 받고 그의 집으로 달려왔지만 이미 때는 늦은 후였다. 그는 불길 속에서 가까스로 지안만을 구해낼 수 있었다. 그녀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곳을 여행했다. 이름 없는 시골 마을의 밭에서 땀을 흘리기도 했고 눈 덮인 사찰에서 무건 수행을 하기도 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10년의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이 세상의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풍경들 속으로 자신을 던졌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천천히 자신을 치유하는 법을 배웠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을 때쯤 그녀는 비로소 권지안이라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온전히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되었다. 오정수는 최진안의 권력이 국정원 내부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공식적인 절차로는 지안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죽음을 위장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난 10년간 그녀의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지안에게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 주었고 생존에 필요한 각종 기술과 해킹, 심리전 등을 가르쳤다. 엘리 강이라는 인물은 바로 그와 지안이 함께 만들어낸 완벽한 복수의 도구였다. 그녀는 오직 그날만을 위해 훈련되고 만들어진 인간 병기였던 셈이다. 어느 날 그녀에게 마지막 손님이 찾아왔다. 그녀의 유일한 조력자였던 오정수였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그는 예전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다. 그는 지안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작은 소포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서지우라는 새로운 이름의 주민등록증과 여권이 들어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이걸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이제 너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 모든 이야기를 마친 지아는 백시우를 바라보았다. 이제 자신의 모든 패를 보여준 셈이었다. 백시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낡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벽에 걸린 태양그룹의 조직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거대한 악의 제국 앞에서 한 검사와 그의 어린 딸, 그리고 양심을 지키려 했던 한 정보 요원이 어떻게 처참하게 짓밟혔는지를 생각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안에게 다가갔다. 이제 내 차례군요. 하지만 지안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그에게 신분증을 되돌려주며 옅게 미소 지었다. 아니요, 차장님,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름 뒤에 숨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창밖의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권지안입니다. 자랑스러운 검사 권상현의 딸. 그 이름으로 살아갈 겁니다.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것이 저 자신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단단했다. 오정수는 그녀의 눈에서 더 이상 복수심이 아닌 삶에 대한 깊은 애정과 용기를 보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며 떠났다. 백시우는 자신이 모은 정보들을 그녀 앞에 펼쳐놓기 시작했다. 태양그룹의 정관계 로비 리스트, 차명으로 관리되는 비자금 계좌들, 그리고 최진한 회장의 약점이 될 만한 그의 가족관계와 숨겨진 내연녀의 존재까지. 그의 정보는 방대했지만 대부분이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정황 증거이거나 심증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안의 내부 정보와 결합된다면 그것들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 최진안의 목을 겨눌 날카로운 비수가 될 수 있었다. 모든 과거와 작별 인사를 마친 지안은 며칠 후 부모님과 동생이 잠들어 있는 추모 공원을 찾았다. 10년 만의 방문이었다. 깨끗하게 관리된 묘비 앞에는 그녀가 모르는 누군가가 두고 간 국화꽃이 놓여 있었다. 아마도 백시우 기자이거나 혹은 아버지를 잊지 않은 다른 누군가일 터였다. 그녀는 준비해온 하얀 백합 꽃다발을 헌화하고 차가운 묘비에 새겨진 가족들의 이름을 가만히 손으로 쓸어보았다. 아버지 권상현, 어머니 김소영, 그리고 동생 권지훈. 지아는 백시우가 펼쳐놓은 자료들을 놀라운 속도로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흩어져 있던 정보의 파편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재구성되고 있었다. 그녀는 금융 분석가로서 접근할 수 있었던 태양그룹의 내부 자금 흐름 데이터와 백시우의 로비 리스트를 대조했다. 그러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검은 돈의 흐름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서 암호를 해독하여 숨겨진 지도를 찾아내는 것과 같은 과정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지난 1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끔찍했던 그날 밤의 기억, 엘리 강으로 살아야 했던 고독한 시간들, 그리고 복수를 위해 달려왔던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득한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엄마, 동생아, 나 이제 정말 괜찮아. 나 이제부터는 행복해지려고 노력할게. 여기 태양건설이 최근 수주한 국책사업, 사업비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있고 그중 일부가 유령 회사를 통해 여기
이 정치인의 계좌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정확히 자금 세탁의 경로를 짚어냈다. 백시우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가 몇 달을 파헤쳐도 찾지 못했던 연결고리를 그녀는 단 몇 분 만에 찾아낸 것이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생존자를 넘어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리하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동맹은 이제야 비로소 완전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묘비를 뒤로하고 천천히 돌아섰다.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해가 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 노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갔다. 그녀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다. 앞으로 그녀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거짓말 속에서 살아남아 마침내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은 생존자였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는 비록 혼자이지만 온전히 그녀 자신의 힘으로 걸어가야 할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권지안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그녀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그들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최진한 회장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 위험하고 승산이 없는 방법이었다. 대신 그들은 그의 제국을 지탱하는 기둥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기로 했다. 첫 번째 목표는 태양그룹의 핵심 계열사이자 최진안의 주된 자금줄인 태양건설이었다. 지안은 내부에서 태양건설의 주가를 흔들 수 있는 금융 데이터를 조작하고 백시우는 외부에서 태양건설의 비리를 폭로하는 기사를 터뜨리는 양동작전을 계획했다.